미국의 최연소 연방 하원 의원으로 잘 알려진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선거 캠프 요원이었고요. 또 조금은 급진적인 왼쪽 성향의 의원으로 유명하죠. 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이 플로리다주의 테드 요호 공화당 의원에게 기자회견 중 욕설을 들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욕설도 욕설이지만 코르테즈 의원이 요호 의원의 사과인 듯 사과 아닌 사과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면서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요호 의원은 자신도 아내와 딸이 있는 사람이고 또 국가를 걱정해서 그랬다며 무례했던 것에는 일단 미안하다라고 했는데요. 나도 아내와 딸이 있다라는 말. 많은 남성들이 여성 관련 부적절한 행동을 해놓고 방패처럼 쓰는 말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사건을 두고 공화당의 중진 의원들은 사과했으니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코르테즈 의원은 사과의 진정성을 느끼지 못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미국 의회에서는 꽤나 뜨거운 이슈인 것 같은데요. 제대로 된 사과를 하는 법, 어디에서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터키가 이스탄불에 위치한 성소피아 박물관을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로 변경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장 정교회 국가인 그리스와 러시아를 비롯해 터키 내에서도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요. 성소피아 성당의 모스크화가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 무엇인지 박현도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성당이라고 하면은 안 되죠. 원래 이름은 이제 박물관인 걸로. 이제 원래는 성당이었다가 모스크였다가 네, 박물관으로 됐죠. 네. 그렇죠. 네, 자, 근데 이제 이야기 나누기 전에요. 네.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이라크에 있던 한국이 3명 사망을 했고 또 오늘 도착한 이라크 수송기에서 또 코로나 확진 환자 많이 나왔거든요. 이라크는 코로나19 문제 어떤지 저희가 거의 정보를 듣지 못해갖고 상황이 어떤가요? 사실 이라크가 이란에서 처음에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네네. 막 퍼졌을 때요. 이라크가 제일 먼저 국경문을 닫았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굉장히 속이 상했던 나라거든요. 친한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매몰찰 수가 있느냐. 그런데 이라크 의료시설이 열악해요. 네. 열악하다 보니까 최근에도 2월 달에도 그 병원 내에서 의료진을 통해 가지고 감염이 다 됐거든요. 아하.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었고요. 사망자가 4천 명이 넘었습니다. 심각하네요. 네, 뭐 치료된 사람도 뭐 거의 제가 보니까 바로 지금 오늘 네네. 아침 9시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라크 시간으로요. 완치자는 6만 9천 명으로 나오는데요. 계속적으로 뭐 사망자 그리고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추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란이 뭐 2차 웨이브가 왔다라는 얘기를 얼핏 들었던 것 네. 같은데 좀 붙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네네. 조금 피해가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터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터키를 못 가봤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를 소피아 네. 박물관을 못 가봤는데 뭐 익히 명성은 들어서 알고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는 이제 동로마 제국 때 네, 동로마 제국 때. 성당으로 만들어졌다가 네. 나중에 이제 오스만 제국이 침략을 네. 하면서 이제 콘스탄티노플 점령하고 네. 그러면서 다시 모스크로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또 박물관으로 되고 뭐 이런 역사가 있잖아요. 네. 이 성당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성당이고요. 네. 갈 때 바로 앞에 이제 블루 모스크라고 거기에 네네. 필적하게 만든 모스크가 있는데 네. 글쎄요, 저는 이게 그 6세기에 지어진 성당이 네. 그보다 한 1000년 뒤에 만들어진 그 모스크보다 더 아름답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삼국시대에 지어진 건데 2층으로 네네. 돼 있고요. 어. 이제 원래는 성당을 유스티니아누스라고 네네. 그 황제가 지었는데 원래는 그 전에 성당이 있었는데 뭐 앞에 두 번 그걸 증축해가지고 이제 만든 성당인데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름은 하기야 소피아라고 그러는데요. 하기야하면 이제 성스럽다는 뜻이고 아하. 소피아가 지혜라는 뜻이에요. 근데 네. 성스러운 지혜. 그러면 이게 뭘 뜻하냐면은 그리스도교가 이제 삼위일체 신앙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성자, 네. 그 예수 로고스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지혜가.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보면은 아이콘도 굉장히 많고요. 아름다운 성당이고 또 이 성당은 슬픈 역사를 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1054년에 네. 동로마 교회하고 서로마 교회가 이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세계 교회가 동서로 나눠지는 네네네.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데요. 그때 서로마 즉 교황의 특사로 왔던 훈베르투스 추기경이 네. 그 성당 재단에다가
당시에 이 그리스 정교였죠. 동머나마 네. 정교의 그 총대주교를 파문하는 문서를 놉니다. 그 문서가 하느님이 보시고 심판하시리라. 그래가지고 이 로마 카톨릭이 동로마 교회를 파면했고요. 네네. 파문했고 동로마도 맞파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역사에서 1054년이 그리스도 교회가 갈라진 대이교라고 얘기를 네네.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1200년대 제4차 십자군 때는 그 동로마를 도와주러 왔던 서로마 군인들이 여기를 점령을 해가지고 성당으로 바꿔버렸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 성당으로요. 네네. 그렇게 좀 돼 있다가 그리고 다시 이제 복구를 했다가 1453년에 오스만 투르크한테 네. 넘어가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모스크가 됩니다. 근데 모스크가 되는데 모스크를 계속 썼던 게 아니라 네. 당시에 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했던 오스만 투르크의 메흐메드 2세가 자기 개인 모스크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드러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잘 보존이 돼 있었죠. 아하. 그렇군요. 아무래도 네.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은 네. 조금 이게 훼손이 되는데 네네. 개인 뭐 외국 그 유럽의 왕들도 그거 많잖아요. 개인 교회 네. 같은 거 조그맣게 뭐 기도하는 곳 만들어 그렇죠. 놓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술탄 모스크로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함부로 들어가거나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안에 있는 그림들도 많이 보존이 잘 돼 있었고 네. 거의 뭐 18세기 중반까지는 계속적으로 안에 있는 그림이 그대로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양이 그 당시에 서양의 이게 화가 그 왕들이 보낸 그 엔지니어들이 와서 그림도 네. 다 그리고 네. 그랬었는데 이제 차츰 뭐 자꾸만 가리는 현상이 나타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8세기, 아니 19세기, 20세기에 계속 복원을 했고 이제 케말 파샤가 네, 네. 터키의 아타투르크. 아타투르크 케말 네. 파샤가요. 터키가 새로운 국가를 만들면서 두 가지 정책, 네. 두 가지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이슬람이 싫고 아랍이라는 게 싫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랍 문자를 버리고 로마자로 바꿔버렸고요. 네네. 그리고 이슬람을 믿는데 개인적으로 믿지 앞으로 나오지 마라. 세속주의. 그러니까 정치하고 연관해서 같이 완전히 네, 갈라버렸죠. 그러면서 1934년에 위원회에서 이걸 모스크에서 박물관을 만든다고 했고 35년부터 박물관으로 지금까지 왔던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에르도안 대통령이 다시 모스크로 바꾼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익숙한 게 그 서양 유럽사나 이런 거는 이제 익숙해서 잘 아는데 그래서 뭐 말씀하셨던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 근데 네. 대체로 이제 바티칸 중심으로 굉장히 네. 좀 익숙하잖아요. 네. 근데 동로마 제국이 나중에 알게 된 게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어? 막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익숙하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런지 더 신비롭고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굉장히 발달을 많이 했고 사실상 르네상스도 덕분에 네. 생겨난 거잖아요. 네, 이 동로마 그렇죠. 제국이 이제 무너지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못 가봤는데 모스크로 바꾼다니까 되게 아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바꾼다고 해도 뭐 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겠지만 제한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그 돈 내고 들어가는 건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갈 때마다 돈을 냈거든요. 네네네. 예. 자, 기억이 안 나는 한 2만 원 정도, 3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뭐 네. 아깝지 않는 가격이에요. 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고요. 그렇죠. 그래 가면은 안에서 느낌이 굉장히 좋은데 제가 도대체 어떻게 바꿨을까 하고 사진을 봤더니 오늘 사진이 공개가 됐어요. 네네. 카페트를 깔았더라고요. 청색으로 카페트를 그게 깔았고.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게 이제 오스만 제국 때 그 패턴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 카페트가 오스만 제국 때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카페트를 다 깔았고요. 원래는 대리석 같이 반짝반짝한 거였거든요. 카페트를 깔았고,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이 아닐 때에는 무슬림이 아니어도 들어올 수 있게 보통 모스크처럼 개방을 하겠다. 무료로. 예배 시간은 못 가는 거잖아요. 예, 예배 시간은 못 가고요. 그러니까 무료로 개방하겠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뭐 관광객들한테 좋아진 측면은 있는데 네. 예, 성당 본연의 모습에서는 이 카페트를 깔아놓으니까 네. 좀 느낌이 그럴 것 같습니다. 옷도 막 챙겨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깨 보이면 안 되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네, 여성들은 좀 네. 복장을 여성들이 좀 그렇죠. 네, 남성들도 그렇긴 하지만 여성들한테 좀 더 제한이 더 많고요.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왜 그렇다면은 바꿨느냐?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적으로 봤을 때 터키 입장에서 입장료 받으면 좋잖아요. 네. 근데 굳이 이걸 모스크로 바꾼 이유가 분명히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에르도안 대통령의 꿈은 네. 조금 역사를 하면은요. 네. 지금의 터키를 자리를 잡고 있는 투르크어를 쓰는 사람들은 중앙아시아에서 내려온 사람들이거든요.
중앙아시아 쪽에 우리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늘 가는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는 어쩌면 우리하고 같은 말을 썼을 조상이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언어가 비슷하다고 그러니까요. 이 투르크인들이 몽골 쪽에서 발흥을 하는데 네. 이들이 서쪽으로 내려와서 무슬림이 된 상태에서 이 아나톨리아 반도로 내려오고 무슬림의 땅을 넓힌 결정적인 사건이 1071년이에요. 만즈케르트라고요. 네네. 만즈케르트에서 동로마 제국을 처음으로 물리치거든요. 그러면서 동로마 제국이 먹기 시작해요. 네. 그런데 에르도안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면 1071년이 1000년이 되는 2071년에 다시 우리의 영광을 되찾겠다고 그랬어요. 천년에 걸친. 네, 그러니까 지금 터키는 네. 오스만 제국이 오다가 터키 공화국으로 오면서 세속주의로 갔잖아요. 네네. 이슬람 앞으로 나오지 말고 믿기는 하되 나오지 말아라. 네. 우리는 세속. 그러니까 케말 파샤는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터키 문화는 훌륭한데 서양에 더 앞섰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서쪽으로 갔죠. 유럽의 이론이 되기 위해서. 네. 그런데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은 우리는 그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거를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대단히 상징적인 사건인데요. 처음으로 대놓고 케말 파샤가 했던 결정을 뒤집은 거잖아요. 케말 파샤가 근데 굉장히 국부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국부죠. 터키의 모든 돈에 있는 그분. 네. 그러니까 그분. 네. 그분 항상 우리 터키에 갈 때마다 돈 쓸 때마다 있는 네. 그분이거든요. 공항 이름도 그렇고. 예, 국부인데 이분이 했던 소위 말해서 케말주의를 포기하는 거죠. 근데 케말주의를 포기한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어요. 네네. 케말을 존중한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해온 건 반대기를 걸어왔고 오스만 투르크의 영광을 되찾겠다. 네. 예를 들면은 1071년 셀주크 투르크거든요. 네네. 그 영광을 되찾겠다. 2071년까지 터키를 다시 예전의 터키로 바꿔놓겠다라는 게 투르크로 바꿔놓겠다라는 게 에르도안 대통령의 꿈이죠. 굉장히 정치적으로 들리는 그리고 이번에 그걸 바꾼 게 굉장히 정치적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네. 근데 주변 국가들이 많잖아요. 정말 사이 나쁜 그리스라든지 뭐 이런 국가들 또 정교회고. 네. 근데 주변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유에서도 뭐 그렇고요. 지금 뭐 사실은 말을 못하지만은 말은 뭐 대놓고 많이는 네네. 못하지만 다 싫어하죠. 성당으로 쓰라는 것도 아니고 박물관을 놔뒀으면 네. 좋을 텐데 그걸 굳이 모스크로 바꿀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이제 그리스 사람들한테 그리스 사람들이 느끼는 그 분노는 대단할 겁니다. 그래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지금의 터키가 그리스 땅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그리스 아테네 공항에 가면은 그 뭐죠? 이스탄불행 비행기가 없다. 진짜요? 그렇다고 그래요. 저는 한번 확인 못 해봤습니다. 확인해봐야겠다. 콘스탄티노플이라고 그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안 가봐서 모릅니다. 간 비행기는 있는데 이스탄불이라고 안 하고. 콘스탄티노플이라고 그런다. 아니 이 사람들께 언제적 얘기인데 이거를. 그 정도로 이 뺏긴 땅에 대한 그런 게 있는데 네. 거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를 다시 모스크로 바꿨다라는 거는 좀 치욕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저는 사실 예전에 그리스를 여행 갔을 때 낙소스 성을 간 적이 있어요. 그 에게해 쪽에 있는. 근데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그 뭐라 그러죠? 그 아폴로 무슨 뭐 재단 신전 뭐 이래 갖고 문만 딱 이렇게 남아 있어요. 기둥같이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게 뻥 뚫려 있는데 그런 전설이 있대요. 사이프러스가 그리스에게 돌아오게 되면은 그 문이 열려서 보이게 된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저도 공부할 때 이 그리스 친구하고 터키 친구 있으면은 둘이 놀려먹기 되게 좋거든요. 그렇구나. 네, 뭐 음식 가지고도 싸우고요. 네네. 이게 터키 음식이다, 그리스 음식이다 싸우고 비슷하잖아요. 예, 그것도 그리스 주방장한테 이거 내 친구가 터키 거라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저한테 화내면서 그 친구 데려오래요. 자기가 본때로 보여주겠다고. 터키 음식 좀 더 맛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EU 들어갈 생각은 이제 없나 봐요? 포기한 것 같습니다. 네, 뭐 들어갈 수가 없고요. 네네. 예, 그렇게 100년 동안 들어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뭐 더 이상 그 길 안 하겠다라는 상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이 7월 24일이요. 네네. 터키가 로잔 조약을 체결해서 오늘날 온전한 터키 땅을 찾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고 1920년에 오스만 제국이 완전히 그 서양의 땅에 다 뺏기거든요. 세브르 조약이요. 네. 그때 터키라는 나라는 거의 다른 나라들이 다 뜯어먹은 갈비처럼 뜯어먹은 나라였었어요. 갈비처럼. 근데 23년 로잔 조약 때 다시 지금의 터키 땅 완전히 찾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케말 파샤가 이거는 우리 터키 오스만 역사상의 외교적 대승리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약이 1923년 7월 24일이고요. 오늘이네요.
그러니까 86년 만에 네, 네. 주권을 되찾은 날 우리도 주권을 찾겠다고요. 그러니까 모스크로 다시 주권을 찾겠다라는 거.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오늘 7월 24일 날로 딱 박은 겁니다. 아, 개관일을요. 그리고 개관일. 그럼 뭐 네. 뭔가 메시지도 내놓겠네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거예요. 우리가 주권을 찾았듯이 우리의 주권을 인정해라. 이거 이게 소피아 성당을 박물관에서 모스크로 바꾸는 건 우리의 주권이다. 우리의 주권에서 우리 주권을 인정한다면 이해를 해주는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랬거든요. 마이웨이 하겠다. 네. 네. 그렇군요. 이제 요새 보면 터키가 사실 굉장히 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자세히 이제 잘 보도는 많이 안 되는데 그리고 에르도안 대통령이 뭐 거기서는 굉장히 좀 장기 집권하면서 거의 독재자에 가깝게 변해가고 있지만 뭐 이것저것 횡보가 아주 광폭 횡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작년에 벌써 있었던 쿠르드도 마찬가지지만 리비아 두고서는 이제 또 군대를 보냈다라는 얘기도 있고. 네. 네. 리비아의 내전에 지금 깊숙이 간섭하고 있죠. 왜냐하면 네. 리비아가 뭐 까다피가 무너진 다음부터 지금 도대체 나라가 제대로 되질 않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로는 유엔이 인정한 그 정부가 서부에 있고요. 네네. 반군이 동부에 있는데 네. 러시아는 동부에 있는 동부. 반군을 지원하고요. 그렇죠. 이집트도 반군을 지원하죠. 근데 왜냐하면 서부에 있는 유엔이 인정한 정부라는 한 정부는 무슬림 형제단의 정부거든요. 아. 그러니까 당연히 오스만 에르도안 대통령은 무슬림 형제단을 지원하는 사람이거든요. 무슬림 형제단이 거기를 지원하고 있고요. 네네. 이집트는 너무 싫죠. 왜냐하면 이집트 무슬림 형제단이 정권을 잡아서 다시 쿠데타로 시시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때도 무슬림 형제단을 지원했거든요. 네. 에르도안이. 그러니까 원래 에르도안 대통령하고 시시 대통령은 서로 개인적으로 너무 싫어해요. 아하. 그런데다가 리비아 가지고 왜 싸우냐면은 단순히 동부 서부 지지하는 세력 때문이 아니고 리비아가 자원의 보고지 않습니까? 석유가 그렇게 질이 좋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쪽에 대단히 지중해를 해보니까 지중해 어마어마한 가스하고 석유가 묻혀 있는데 이 터키가 지금 그 리비아 해안가에 네. 탐사를 시작하려고 그러거든요. 오. 그렇게 되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집트도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결국에는 두 가지입니다. 자원 싸움. 네. 그리고 정치적 이슬람에 대한 견해 차이. 이집트는 이슬람을 배제한 정치를 추구하는 나라고 네네. 터키는 이슬람을 안고 가는 정치를 하니까 아하. 서로 반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터키가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나 봐요? 터키가 자원이 없죠. 거의 90%를 다 수입하고 그 있고요. 러시아에서 그 송유 하나 갖고서는 이제 성행하고 갖고 있고 오고. 그런데 지금 소요가 계속 올라가니까 네. 많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사실은 터키로서는 필요한 작전인데 이게 지금 주변 국가들 다 자극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저는 기억하는 게 작년 4월인가 언젠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집트 시시 대통령 만났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는 우회적으로 저 반군을 지원하는 듯한 전화 통화하고 뭐 그랬던 걸 기억을 하거든요. 미국은 딱 대놓고 하진 않지만 네네. 동부 쪽, 반군 쪽으로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프타르 장군이 또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CIA 뭐 도움 받아서 뭐 활동했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지금 여기서 어젠가 저희가 그저께인가 이게 북아프리카 이야기 뭐 이제 나일강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북아프리카 쪽하고 뭐 터키도 이제 그쪽하고 같이 뭐 굉장히 좀 복잡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터키에서는 인기 많나요,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이 터키에서 인기가 네. 글쎄요. 자유 언론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살고 있는 터키인을 한 명 알긴 하는데. 네, 저도 여기 우리 한국에 사는 터키인들을 많이 아는데요. 네. 좀 완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우리의 한 70년대 독재 시대라고 할까요? 뭐 에르도안 대통령을 뭐 욕하면 바로 잡혀가고요. 아하. 그냥 뭐 체포하고 대학교 하나를 그냥 하루 사이에 없애버리는 나라고 신문사 언론사를 하루아침에 없애버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네. 이 에르도안 대통령을 싫어하고 욕한다? 그거는 그 나라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군요. 목숨을 걸기 전에는. 네. 그래서 좀 먼 이야기 같긴 한데 이 터키 요즘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이 에르도안 대통령 그냥 약간 좀 무자비한 독재자 같은 느낌이었는데 뭔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오늘 교수님께 좀 특별히 여쭤봤고요. 내친 김에 오셨으니까 기왕에 좀 여쭤볼게요. 이란.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유를 샀는데 그 원유 산 그 대금을 빨리 갚으라고 안 갚는다고 지금 이란 측에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못 갚는 이유는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란에게 달러를 쓰면 안 되니까 미국 네. 제재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아주 천재적인 방법으로 이란이 우리나라 은행에다가 계좌를 터서 네. 우리가 이란에서 사온 석유 대금을 원화로 지급을 했거든요. 네네. 원화 통장에 이란 계좌 우리나라 원화 통장에 이란 돈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주는 게 맞죠. 네. 줘야 되는데 주지는 못하고 있죠. 왜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는 주고 싶어요. 네네. 그런데 은행이 안 줘요. 음. 우리 은행하고 기업은행이 안 줍니다. 그리고 왜 안 주느냐? 미국 제재가 무섭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가실 우리 그 시청자분 잘 이해가 안 가실 네네. 수가 있는데요. 프랑스의 큰 은행 BNP 파리바가요. 네네. 미국의 제재를 어겼다고 네. 쿠바 그리고 이제 수단, 이란에 대한 제재를 어겼다고 벌금이 10조 원 때렸습니다. 오, 10조 원. 네. 우와. 그럴 때 마크롱 대통령이 그 트럼프 대통령과 딜한다고 깎아주겠다고 했는데 결국엔 한 푼도 못 깎았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무섭기 때문에 은행들이 미국에 잘못 걸리면 은행이 망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못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미국 한 분을 만났었는데 제가 아이고 우리나라 은행들은 우리 정부를 안 무서워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재밌는 말 해요. 네. 세상에 자기 나라 정부 안 무서워하는 은행이 어디 있겠냐. 근데 지금 한국 은행들은 미국 정부를 무서워하는 거지. 한국 정부를 안 무서워하는 게 아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좀 기가 막힌 현실이요. 그렇군요. 이 이란 제재에 동참을 하면서 우리가 네네. 국내 주한 이란 대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통장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어떻게 살아요? 예, 현금으로. 아, 그냥 현금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란 쪽에서는 아니 어떻게 외교관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렇게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투명하지 않지 않느냐. 네네. 사실 굉장히 난감해요. 이건 보면은 이게 도대체 맞는 일인가. 예, 그래서 우리 정부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러니까 지금 뭐 원유를 뭐 좀 받았다가 사실은 이란 핵합의 뭐 깨고 탈퇴하고 뭐 그 전에 이제 뭐 이란이 뭐 개방을 한다 해서 굉장히도 많이 기대를 했잖아요. 그렇죠. 뭐 한 63개 정도의 MOU까지 맺고 그랬었죠. 네. 난리 났었죠. 네. 근데 지금 딱 해서 아니 뭐 돈은 주고 싶은데 못 주게 돼서 미안해 쏘리 그러면 지금 이란도 굉장히 지금 힘들겠어요. 경제적으로. 그렇죠. 힘들죠.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로 안 좋습니다. 네. 미국이 너무 조이는 데다가 그리고 코로나 들어와 있죠. 네네. 코로나 지금 퍼져 있죠. 그리고 환율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오바마 대통령 전에 트럼프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때 네. 뭐 우리나라 지금 쉽게 말하면 1달러당 이란 돈으로 한 3,000토만 정도가 됐어요. 예, 3,000토만 됐는데 그게 트럼프 대통령 때는 5,000토만이고요. 예, 제재가 막 했을 때는 네네.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23,000토만입니다. 예, 23,000토만이에요. 어이구. 이게 환율이 비정상이죠. 완전히 그러네요. 비정상. 예,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적으로 이란을 옥죄어서 지금 질식시키는 작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란은 돈은 필요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란으로서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한테 좀 강한 말을 쓰긴 했지만 그리고 이란 정부가 공식 입장이라고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네네네. 그 대변인의 혼자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얘기해서 외교 관계의 파탄은 넘어갔는데 네. 근데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으로서는 내가 다른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당연히 받아야 되는 내 돈을 달라고 네네. 그러는데 왜 그걸 못 주느냐. 예, 참 우리 딜레마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교수님 오랜만에 오신 김에 이라크부터 시작해서 터키 그리고 이란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조금 확장시키고 싶어서 저희가 여러 이제 세계 곳곳 맨날 중국, 미국 이야기만 하게 좀 지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쪽 이야기도 좀 들어보려고 교수님 모셨습니다. 언제나처럼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현도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해외 핫한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연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계속 속보를 때리고 있어요. 네, 미국이 휴스턴에 위치했었던 중국 총영사관 폐쇄 조치를 내렸고 72시간 내에 나가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도 맞불 작전. 맞불 작전을 네. 했습니다. 일단 근데 중국 그 총영사관에서는
안 나가고 안 있습니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사가 안 나간다. 지금 네. 맞서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하셨던 데가 맞았어요. 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지가 네. 예측을 한 곳이 쓰촨성에 있는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 폐쇄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거기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운영과 설립 허가를 철회한다라고 오늘 발표를 네. 하면서 모든 업무 활동을 중지해야 된다라는 통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먼저 중국을 도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이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고 중미 관계를 심각히 훼손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네. 우리는 이런 걸 바라지 않았다. 하여튼 모든 책임은 미국에 있다.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네, 아무튼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 청두 총영사관이 이게 좀 채택이 특별하잖아요. 됐어요. 1985년에 문을 열었는데 스촨, 윈난, 구이저우, 충칭과 함께 미국이 정말로 인권 상황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티벳을 관할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 시진핑 주석의 최대 라이벌이었죠. 보시라이 전 충칭 지석이 네네. 실각 사태가 벌어져서 그때 부하였던 왕리진 전 국장이 보시라이와의 다툼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망명을 요청했던 곳이 청두의 총영사관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중국하고 미국이 신병인도 문제를 놓고 굉장히 네네. 갈등을 크게 겪었는데 결국 미국 망명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왕리진이 30시간 만에 이 영사관에서 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이징의 소식통은 사실상 이곳이 신장 문제 등 중국을 공격하는 곳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튼 이 통보가요. 휴스턴에 있는 총영사관 폐쇄 12시간을 앞두고 단행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은 72시간 시간을 네네. 줬잖아요. 근데 중국 외교부는 딱 그걸 못 박진 않았습니다. 그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얘기를 좀 네, 해보자. 네. 일단은 해놓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금요일 정오고요. 72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베이징 기준으로는 토요일 자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 국무부가 휴스턴 총영사관에 진입해서 강제적으로 나가게 할 것인지 이 강행할 것인지를 지켜본 뒤에 청두에 있는 미 총영사관 폐쇄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이 조심스럽게 근데 참 나오고 있어요. 미국이 그러기는 너무 정치적 부담이 부담스럽죠. 크죠. 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게 거의 거의 바로 아래에 있는 최악의 외교 관계 네네. 단절 조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강경하게 지금 누구를 보내서 이렇게 나가게 한다면 좀 미국으로서도 정치적인 부담이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치외법권 같은 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서 뭐 강제로 나가게 하고 막 이러기는 굉장히 미국이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무슨 얘기가 오갈 것이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오가는 사이에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지금 그 영사관에 있는 중국 외교관들은 총영사, 네. 버티고 있습니다. 차이웨이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가 네. 추후에 공지가 더 있기 전까지 영사관을 정상 운영할 것이다. 미국은 잘못된 결정을 취소하라라고 촉구를 하면서 네네. 내일 기한까지 어떻게 될지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지금 미국 정부에 총영사관 폐쇄 결정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렇다면 중국하고 미국이 지금 물밑에서 뭔가를 논의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네. 굉장히 강경한 어조의 네네. 그 언소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필이면 네. 닉슨 그 대통령이 닉슨 그 도서관에서 네. 닉슨 대통령이 누굽니까? 바로 이제 중국과의 수교를. 대땅수를 네. 네. 이제 이끌어낸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하필 거기서 닉슨은 장치 잘못됐다면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네. 아주 원색적으로 거의 뭐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근데 언제나 늘 그렇듯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굉장히 세게 얘기는 하는데 네. 늘 여지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도 아주 뭐 얘기를 하긴 했지만 네네. 이걸 강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하진 않았거든요. 우리가 누굴 들여보내서 강제로 내보낸다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영사관 폐쇄하고 뭐 이랬을 때 네. 안 떠나고 버틴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입니다. 이렇게 나가라고 72시간 만에 하는 그러니까요. 것도 사실 거의 이례적인 경우잖아요. 네. 이게 흔한 경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러시아 말씀하셨지만 네네네. 러시아는 순순히 나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사례를 근래에 찾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그러면 외교관에 대한 비자를 처리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 차이 대사 총영사의 네네. 입장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사관을 폐쇄하라고 그랬지. 우리에 대한 비자를 아예 그 조치를 철회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네요. 문제가 좀 얽혀 있고 그래서 지금 약간 그 72시간의 시한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뭐 미국 그 오레곤주인가요? 네, 오레곤주 포틀랜드 이 네. 포틀랜드 시장이
연방정보위원회 와서 인종차별 시위 집회 이거를 네. 이제 약간 압박하고 또 그렇습니다. 이제 진압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참석을 했다가 좀 다쳤나 봐요. 최루탄 세례를 맞았는데요. 뭐 어. 직접적으로 맞은 건 아니고 근처에 이제 떨어지니까요. 그 최루탄이 시장님이 어쩌다가 네, 떨어지면 굉장히 좀 아프잖아요. 그렇죠, 네, 아프죠. 힘들고 네. 그래서 좀 그런 경우를 맞았습니다. 그 도심 지방법원 앞에서 23일에 이제 네네. 집회가 열렸는데 여기에 이제 시장이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AP통신의 보도로는 연방 요원들이 최루탄을 발사할 때 그 시위대에 휠러 시장이 같이 있었는지를 알았는가 이 여부가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휠러 시장이 왔는데도 쏴라 뭐 이래서 지금 이렇게 직접적인 목표물로 이제 삼았다는 건 아닌 것 같다. 약간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근데 아무튼 요원들이 이렇게 강경하게 진압에 나서니까 시위대는 더 흥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방 요원이 지키고 있는 법원 건물을 향해서 화염병 투척도 이루어졌고요. 아이고. 그래서 법원 안뜰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곳에서 50일 넘게 인종차별 또 네네. 연방 요원들의 폭력적인 진압에 항의하는 시위가 여기는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특히 포틀랜드에 들어간 연방 요원들이 폭동 진압 훈련을 받은 국토안보부 소속 요원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무차별 뭐 체포를 했다, 뭐 경찰 표식이 없는 일반 차량을 타고 와서 지금 시대를 잡아갔다, 뭐 이렇게 공권력 남용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 휠러 시장은 우리는 연방 요원 투입을 요청한 적이 없는데 왔다 시위 사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을 하면서 네네. 시의회가 경찰서와 연방 요원 간의 협력을 전면 중단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그 전날에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보통은 요청을 해야지 오는 걸로 그렇습니다. LA 때도 사실 대체로. 그랬었거든요. 네, 그렇죠. 예전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그 전에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합리적 의심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사실 생각나는 게 또 그거밖에 없어서도 그렇죠. 그렇지만 네. 기승전 대선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게 아니냐. 왜냐하면 또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연방 요원들이 다 들어간 게 아니라 일부 이제 도시들에 파견이 됐는데 다 살펴보면 민주당 소속 시장이 재직하고 있는 곳이에요. 이 포틀랜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주장하는 게 민주당 급진 좌파가 운영하는 그런 도시다라고 비판을 네. 하고 있고 나는 법과 질서의 대통령이니까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민주당의 책임을 좀 떠넘기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연방 요원을 통해서 이제 진압을 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반대 세력을 견제해서 대선에서 이기려는 전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핀셋 진압이군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네, 아. 민주당 소속 시장이 있는 곳에 아. 자, 일본 정부가 WTO 세계무역기구 총장 선거에서 아프리카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뭐 놀랍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익히 그러지 않겠느냐. 네네. 처음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실제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보들 가운데 나이지리아 또는 케냐 출신자 중에 한 명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라고 여러 명의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지금 유명희 본부장이 우리나라 대표로 나가 있고 그렇죠. 나이지리아에서 외무장관, 재무장관을 지낸 응고지 오콘조 이웨엘라 후보, 케냐에서 문화부 장관을 지낸 아미나 모하메드 전 WTO 총회 의장 등 8명이 출마하고 있는데 일본은 이 중에 이제 아프리카 후보들이 둘 다 강요도 지냈고 풍부한 국제 실무 경험이 있어서 적임자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얘기를 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희 본부장에 관해서는 공평성, 중립성이 담보될지에 대한 불안이 있다 이런 의견을 자기네랑 밝혔고요. 연관돼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이지리아나 케냐 후보만큼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교도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뭐 속마음 다 압니다. 뭐 그렇죠. 네. 너 다 알고 있는데. 네, 뭐. 이거를 공개적으로 교도통신이 그러니까요. 보도를 해서 확인을 해줬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이게 뭐예요? 지진소? 그 지진 소음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지진계 자료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하면 굉장한 소음이 발생을 하니까 그 정도를 측정을 해서 그럼 아, 네. 이 정도의 강도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소리에 의해서도 소음이 당연히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럼 그 소음을 어떻게 제거를 할 것인가 뭐 이런 네네. 거를 다 과학적으로 따져서 우리가 이제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 강도 같은 걸 알아낼 수가 있는 건데요. 네. 근데 지금 지진계 자료를 정밀하게 좀 분석을 해봤더니 전 세계 260
68개 지점에서 해봤는데 지난 3월에서 5월 지구촌 곳곳에서 이 지진 소음이라는 게 평소 한밤중이나 연휴 기간에 측정된 수준으로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움직임이 정말 없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네, 그 경제 봉쇄,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의 움직임이 크게 제한된 데 따른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됐는데 네네. 특히 스리랑카에서 지진 소음이 50%나 사라졌다고 합니다. 뉴욕 센트럴파크에서도 밤 시간대 지진 소음이 10% 줄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움직임으로 발생하는 이런 소음이 줄어들면서 지구 물리학자들은 진짜 지진을 감지하기가 더 쉬워지긴 했다.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약간 항상. 노이즈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렇죠. 이거를 다 걷어내는 작업을 네네. 그동안 했었는데 그게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정말 네. 민감하게 진동에 대해서 오. 감지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새로 알게 되는 게 굉장히 많아지긴 그러니까요. 했어요. 네네. 뭐 공기도 사실 뭐 좋아졌다는 얘기도 네, 있고 뭐 그렇죠. 여러 가지. 네. 네, 글쎄 뭐 굉장히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조그만 좋은 뉴스들이 네네네. 있다라고 위안을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IT 속으로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야 진짜 그립네요. 야인한 생각 잠깐 나면서 예전에 네. 좀 많이 쓰셨었나 봐요. 많이는 아니지만 제가 외국에 있을 때였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소통의 수단이었었어요. 친구들하고. 혹시 이 다이어리에 혼자 보기로 많이 뭐 써놓으신 거 아니세요? 그렇게 이렇게 좀 게을러서 그러지는 못했어요. 제가. 아니면은 뭔가 구력 사진 같은 거 많이 나와 있거나. 구력 사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가요? 그런 건 안 올려요. 일단. 좀 백업 자료를 좀 보고 싶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네, 저희가 하는 이야기 들으신 분들은 뭔지 짐작들 하실 것 같습니다. 미니홈피로 한때 정말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문을 닫았다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싸이월드 얘긴데요. 이 싸이월드 대표가 징역 4년을 구형을 받았다는 네. 소식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직원들의 임금을 이제 체불한 혐의로 네네. 이제 싸이월드 전재환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실형을 구형한 것인데요. 23일에 이제 있었던 일이고 지금 검찰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이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게 요청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전재환 대표 측 변호사는 최후의 변론에서 이제 피고인이 싸이월드 인수 이후에 서비스 전면 리모델링을 진행을 했고 그래서 뭐 투자도 받고 사재도 털어서 100억이 넘는 개발비를 투입을 했는데도 이제 나머지 개발비 펀딩이 안 돼서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있는 돈을 다 털었는데도 안 됐었다. 사업이 안 돼서. 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뭐 싸이월드 직원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았다고 그래서 진정을 낸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 전 대표가 이제 검찰 수사나 법원 재판을 받아왔었어요. 네. 6월 25일에도 공판을 진행했었는데 이제 추가 기소 때문에 미뤄졌었고요. 그 추가 기소 내용은 이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그리고 배임 혐의도 이제 네. 적용시킬 추가 기소 사건이 남아 있다. 이래서 이걸 또 추가 기소하기도 했는데요. 이랬더니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전재환 대표 측에서는 싸이월드 인수를 다른 회사가 논의하고 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인수가 결정이 되면 뭐 체불된 임금 모두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이제 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유리한 판결을 부탁한다고 호소도 했고요. 또 뭐 최후 네. 진술에서 직원들에게 미안하고 밀린 급여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상황인데요. 뭐 선고기일은 다음 달 20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싸이월드 굉장히 다시 세워보려고 했는데 네. 돈 너무 많이 들어갔고 잘 안 됐고 그래서 임금이 지금 밀려서 뭐 재판을 받았는데 지금 4년 구형을 받은 상황이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사실 이 싸이월드가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보다 먼저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예. 항상 원조 SNS 뭐 이런 얘기 많이 원조란 하죠.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좀 추억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그러니까 얘기는 뭐 다른 기업이 이거를 인수를 한다면 네. 이제 조금 살아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뭐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제일 포인트는 싸이월드를 다른 회사가 인수를 하더라도 네. 이제 기존의 데이터가 얼마나 잘 보관이 돼 있느냐가 첫 번째 포인트겠죠. 요즘에 이제 최근에 뭐 많은 분들이 예전의 데이터들을 백업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계시는데 잘 안 되거나 뭐 끊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지난 6월 재판 때 이 전재환 대표가 데이터 백업 문제에서 물어봤는데 2016년 6월에 본인이 인수를 할 때 이미 이제 유실된 데이터까지 살리려고 전부 다 복원을 해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진과 동영상이 약 한 1억 5천만 개 정도가 있다. 오. 그래서 데이터 프로그램상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걸 이제 누군가가 투자를 해서 제대로만 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능하다라고 일단 얘기는 해놨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다운받거나 백업받는 건 일부의 데이터인데 네. 그게 아니라 원데이터가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얘기한 대로라면은 데이터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제 두 번째는 그럼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라는 네네.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 최소 100억 원 이상의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임금 밀린 게 한 20억 되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상환하고 서비스 지금 만들던 이제 싸이월드 3.0이라는 걸 만들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스톱이 된 상황인데 네네. 그걸 이제 더 하기 위해서는 최소 50억 이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엔 100억 이상 정도가 좀 돈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근데 얘기하고 있는 그거를 상황이에요. 내고서 투자할 만한 회사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포인트인 거예요. 네. 과연 데이터 백업하는 거 말고 네. 지금 상황에서 싸이월드가 돌아온다고 과연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서비스 쓰던 분이 네네. 과연 싸이월드에 올 것이냐 라는 게 이제 제일 포인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데이터를 이른바 인질로 삼아서 그걸 활용하는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한 회사가 정말로 이 서비스를 제대로 하겠다라는 목적이 아니라 네네. 예를 들면 이 데이터 이제 본인들이 그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를 넘겨받게 되잖아요. 넘겨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 사용자들한테 내가 원치 않는 서비스를 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칫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좀 불안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데이터 있으니까는 뭐 가지고 싶으면 다운받고 싶으면은 그러면 네. 뭐 요거를 뭐 하셔야 돼요. 뭐 네, 이런 그럴 수도 있는 식으로. 거죠. 네. 아. 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른바 이제 노이즈 마케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괜히 어설픈 회사가 데이터를 인수를 했을 때, 그러니까 그 회사를 인수했을 때 네네.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과연 잘 관리가 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싸이월드가 실은 2018년, 17년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보겠다고 네네. 하다가 문제가 좀 많았어요. 어떤 문제 있었는데요? 제일 대표적으로 2018년에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암호화폐도 만들었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싸이월드 기반의 예를 들면은 도토리처럼 이런 거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코인으로 하겠다. 이래가지고 실제로 발급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왜 이게 또 쎄하지 기분이? 네, 근데 이게 또 지금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분이 네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를 인수를 하더라도 네.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그런 상황에서 리스크를 감당을 하면서 이 회사를 인수할 과연 회사가 있을 것이냐. 후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전 대표 얘기로는 비상장기 한 2개 정도는 얘기하고 있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그 네. 회사가 어딘지는 밝히고 있지 않고요. 실제로 이제 전 회장이 이제 지난해 초에 카카오를 직접 찾아가서 김범수 카카오 네. 이사회 의장에게 이제 투자 유치를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성사되지 않은 뭐 이런 상황입니다. 카카오 측에서는 굳이 할 이유는 사실은 없어 보이기는 해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죄송하겠지. 이런 상황에서 뭐 SNS가 이미 뭐 시장에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 페이스북도 그쵸. 있고 트위터도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싸이월드가 될 것이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값이 있고 레트로 감성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지난 이제 6월이죠. 6월달에 월간 사용자, 그러니까 월간 방문자 수 MAU라고 표현하는데 그 MAU가 싸이월드 어플리케이션이 약 53만 명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어쨌든 방문을 한 번이라도 해보거나 네. 이 내게 살아있나라고 보시는 분들이 그래도 53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 좀 나오고 있고요. 근데 반대로는 이거 그냥 데이터 잘 있는지 확인하려고 한 거지 데이터 백업하고 나면 안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정말로 큰 마음을 갖고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회사가 아닌 이상은 인수가 좀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미 닫은 줄 알았어요. 네. 그때 한 번 이런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제 뭐 못 받는다, 우리 데이터 없어진다, 다 사진도 이제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서 이제 너무 아까운데 진짜 외국에 있을 때 찍어둔 사진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 싸이월드 전 대표 같은 경우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 그냥 개인적인 느낌이 네네. 서비스를 상당히 애착이 있고 없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폐업이 됐었던 이유가 강제 폐업이 됐었어요. 이제 강제 세무사가 폐업? 직권 폐업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사업자 네네. 등록을 한마디로 5월 26일자로 폐업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걸 한 6월 초쯤에 언론사들에서 오픈을 했고, 근데 네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전 대표랑 처음에 통화를 시도를 했는데 계속 전화가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이제 나타나서 내가 이걸 그래도 계속할 마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밀렸던 월급이라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제 법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 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어쨌든 계속적으로 해보겠다는 의지를 좀 내피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원래 썼던 사람들을 다시금 뭐 다른 거 쓰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 밖에 다른 걸 쓰고 있는데 이 싸이월드를 다시 데리고 올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좀 차치하고라도 사실 저 같은 분들 마실 거예요. 지금 그럼 싸이월드 이제 영영인데 이 세계에서 없어졌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 그러면 들어가서 뭐 좀 다운을 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정말로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들어가 볼 수는 있나 봐요. 그러니까 현재 제가 오늘도 해봤는데요. 네. 아니 오늘 웹사이트는 돼요. 웹사이트는 웹사이트? 되는데 미니홈피는 로그인이 잘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서버상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니홈피라고 말씀하신 그 개념은 네. 이미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마 로그인 되시더라도 예전에 아시는 그 작은색 화면은 아니고요. 네. 약간 최근에 뭐 SNS의 트렌드에 맞춰서 뭐 타임라인 형태나 이런 식으로 돼서 과거보다 배치는 좀 달라진 게 있어요. 그런데도 이미지나 동영상 어느 정도 살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거를 그 실제 서비스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복구를 해주는 개인 개발자들이 만든 프로그램도 많이 존재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1,000여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검색창에다가 뭐 싸이월드 사진 백업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을 수 있고요. 뭐 PC용이나 이번에 보니까는 스마트폰용으로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또 스마트폰에서 마치 우리가 진짜 싸이월드 서비스 예전에 쓰던 느낌처럼 받을 수 있게 해주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려면 그 웹 서버에 잘 접속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오히려 한 서너 달 전 정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복구가 됐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계속 시도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오히려 좀 접속이 잘 안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결정적으로 혹시 비밀번호 기억하시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서비스 자체가 이제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많이 바뀌면서 예를 들어서 회원이 1년 이상 이제 로그인 안 하면 휴면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비밀번호를 찾기 위한 핸드폰 인증 이런 게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옛날 서비스로 그대로 멈춰 있다 보니까 제일 결정적으로 휴대폰 인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비밀번호를 잊어먹으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떡해.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가장 이제 리스크가 있고 가장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예전의 기억들을 떠올려서 정말 별의별 비밀번호를 다 입력을 해보시지 않는 이상 좀 이제 이게 참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역시 누군가가 인수를 한다면 또 생길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예전 서비스다 보니까 지금 법안에 맞춰서 또 그 서비스를 다 개편하거나 아이디 이런 것들도 이슈가 있단 말이에요. 뭐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들 때문에 데이터는 있지만 그 데이터에 접속하게 하는 껍데기들이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 따고 들어갈 수는 있는데 문을 따질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열쇠가 뭐 어느 열쇠가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 같은 알려주는 경우는 힌트도 다 없어지고 힌트도 없어지고 힌트도 없어졌어요. 큰일 나네. 근데 사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있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그 도토리. 네 맞습니다. 야, 그 도토리 뭐 많이 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좀 게을러 갖고. 근데 정말 막 한 며칠 만에 한 번씩 바꾸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특히나 이제 한때 이제 도토리 갖고 음악 플레이리스트 꾸미시는 분들 많았어요. 저도 이제 예전에 이른바 뭐 싸이 감성 뭐 이런 음악들 많이 샀었는데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 도토리는 예를 들어서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환불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래 이 싸이월드라는 그 플랫폼이 본인들이 만들었다가 SK에서 인수를 했고요. SK컴즈에서 그 다음에 지금 있는 대표님한테 이제 인수가 된 건데 도토리는 SK컴즈에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SK컴즈 그러니까 네이트 서비스 안에 도토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컨텐츠를 살 수가 있고요. 환불 신청을 하면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오늘인가 어제 기준으로 이제 도토리라는 이름이 바뀝니다. 어떻게요? 그래서 네이트 캐시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고요. 그래서 이제 도토리라고 하는 브랜드도 없어지고. 귀여웠는데 도토리. 네, 그래서 지금까지 어쨌든 그 네이밍이 있었지만 그게 없어지고 자동으로 이제 네이트 캐시로 지금 있는 도토리들이 바뀐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얼마 있지 않은 잔액이지만 뭔가 웹사이트에서 웹툰이나 웹소설 하나 보실 수 있으니까 네이트 옛날 추억의 아이디 한번 접속해 보시면 비밀번호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네이트는 가능합니다. 네이트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포털에 이제 검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과연 옛날에 도토리 얼마나 사놨었나 뭐 이런 거 받으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싸이월드가 해외 진출도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려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싸이월드의 몰락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최근에 그 해외 서비스들의 플랫폼 정책과 이제
반대되는 개념들이 많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도토리로 성공했지만 반대로 도토리로 망했다라고 얘기를 아니 합니다. 그것도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뭔가 서비스를 개선하고 오픈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도토리를 기반으로 유료로 계속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당장 돈이 되니까. 네네.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요즘에 플랫폼 비즈니스는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우리가 쓴다고 돈을 내지 그쵸. 않고 기업들 광고나 이제 맞춤의 데이터로 네네네. 돈을 버는 방식이잖아요. 네. 근데 도토리는 그냥 사용자들이 바로 사면 아. 돈이 되니까 여기에 너무 목을 맸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아.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이 플랫폼이 지금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자기들이 잘하는 거 외에 나머지 다른 서비스, 그러니까 이른바 서드 파티들하고 제휴를 해서 API를 네네. 공유하잖아요. 근데 이 싸이월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다 하려고 했다. 아 욕심이 좀 부렸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었고 또 그때 이제 운영하던 대기업이라고 하는 구조상의 문제도 뭐 같이 얘기되는 부분들도 같이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좀 약간 대기업스러운 네. 그런 성격 때문에도 조금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이 적응을 잘 못한 게 아닌가. 그렇죠. PC에서 모바일로 넘어가는 타이밍에 아하. 참 적응이 느렸죠. 그 부분이. 아 그렇구나. 아 오랜만에 우리 김덕진 소장님 덕분에 싸이월드 옛날 감성에 젖어보는 생각. 네, 근데 다이어리에 뭘 쓰셨는지 참 궁금하긴 저도 하지만. 궁금해요. 기억도 안 나요. 저도 궁금한데 오늘 네. 하여튼 온갖 조합을 다해서 한번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IT 속으로 추억에 젖은 싸이월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폭우가 세차게 내렸던 것이 거짓말같이 느껴집니다. 파란 하늘에 예쁜 구름까지 볼 수 있었던 오후였는데요. 바람도 선선해서 마치 가을 날씨 같았습니다. 부산 지역 물피해 입으신 분들 모쪼록 빨리 복구되기를 바랍니다. 엔딩곡으로 Come Rain or Come Shine 골랐습니다. 워낙에 유명한 곡이라 여러 아티스트들 버전이 있었는데요. 저는 역시 레이 찰스 버전이 제일 좋네요. 레이 찰스의 Come Rain or Come Shine 띄워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